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이 한번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인연을 한 번에 끊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혈육에 대한 인연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의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앞길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들을 한양으로 떠나보내게 되죠. 아들 또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눈물로 고갯길을 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어머니와 아들에게 벌어진 안타까운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운명처럼 이어지는 묘한 인연의 끈을 찾아 떠나가 보시죠. 눈먼 어머니가 손끝으로 알아본 아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한적한 산골에 청계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과 맑은 계곡에 둘러싸여 있었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험한 고갯길 하나를 반드시 넘어야 했어요. 그 고갯길은 봄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날이면 곧잘 미끄러지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끝자락 비탈진 언덕 아래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죠.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흙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에 월선이라는 여인이 외아들 정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고 그때 정수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죠. 월선은 그 어린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일을 도와 품삯을 받고 밤에는 등장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동네 부잣집 며느리의 옷을 찢기도 하고 갓 시집간 새댁의 이불을 꿰매기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정수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 되고 정수의 몸에 걸치는 옷이 되었죠. 월선은 정수에게 한 번도 굶주린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자기는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정수의 밥그릇에는 늘 흰쌀이 한 줌이라도 섞이도록 했어요. 정수가 학질에 걸려 며칠을 앓아 누웠을 때는 자기가 가진 마지막 빈약까지 팔아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정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였죠. 그런 정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글재주였습니다. 정수는 5살 무렵부터 글자에 유난한 관심을 보였어요. 마을 훈장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짚을 엮어 글자 모양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월서는 그저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하늘 천이에요, 어머니. 훈장님 댁에서 들었어요. 월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들은 글자를 그대로 기억하여 지프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또한 한 번 들은 글귀는 읽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무심코 흘린 한 시, 한 구절도 며칠 뒤에 그대로 외어를 펼고 장터에 붙은 방문의 글자도 한 번 보면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마을 훈장이 이 아이의 재주를 알아본 것은 정수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훈장이 월선의 집을 찾아왔죠. 이보시오 월선이, 정수는 이런 산골에 묻혀 살 아이가 아니요. 그를 가르치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수는 훈장 댁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서는 글방에 보낼 돈을 마련하느라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고 정수는 글방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또다시 익혔어요. 그렇게 정수의 글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천자문을 떼었고 3년이 지나자 소학을 줄줄이 풀이했죠. 훈장은 가르치다가 도리어 자기가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글귀는 정수가 풀이하는 것이 자기보다 더 정확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월선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어깨에 맨 물 항아리가 기어뚱하더니 마당 한복판에서 와장창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글을 읽고 있던 정수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여 떨어지는 항아리를 손으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항아리는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때 깨진 사금파리 한 조각이 정수의 오른쪽 검지를 깊이 베고 말았습니다. 월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아이고, 이 애미가 미련해서 너를 다치게 했구나. 차라리 내 손이 베일 일이지. 하지만 7살 어린 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요. 그날 저녁 월서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와서 정수의 손가락을 정성껏 싸매 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베인 자리는 깊은 흉터로 남아 정수의 오른쪽 검지에 평생 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수가 12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훈장이 다시 월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월선이, 이제 정수를 서울로 보낼 때가 되었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소이다. 더 큰 스승 밑에서 더 큰 글을 배워야 하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아이고 훈장 어른, 서울이라니요. 이 아이는 아직 12살밖에 안 됩니다. 어찌 그 험한 길을 보낸단 말입니까? 더구나 정수는 저에게 단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네, 알고 있소. 허나 이 아이를 산골에 묻어두면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오. 내가 아는 먼 친척이 서울에 사는데 그 댁에서 정수를 거두어 글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약조하였소.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오. 월선은 며칠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보내자니 어미 마음이 찢어지고 안 보내자니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
월서는 밥을 거의 먹지도 못했고 정수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고 걱정에 잠겼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월선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방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들여다보니 정수가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거의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에서 어두운 불빛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 저 아이를 이 산골에 가두어 두는 것은 내 욕심인 게야. 다음 날 아침 월선은 훈장 댁을 찾아갔습니다. 훈장 어른, 정수를 보내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가끔 소식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월선은 정수의 행장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변변한 옷가지도 없는 살림에 무엇을 챙겨보낼까 고민하던 월선은 며칠 밤을 새워 새 속적삼을 한 벌 지었습니다. 무명천에 솜을 누벼 만든 따뜻한 속옷이었죠.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을 때마다 월선은 속으로 빌었어요. 내 아들이 추운 데서 떨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굶지 않게 해주소서. 또한 다치지 않게 해주소서. 월선은 또 말린 고구마를 한 보따리 챙겼습니다. 정수가 가장 좋아하는 군것질이었거든요. 그리고 손수 짠 새버섯 2켤레와 떠나는 날신을 집신 1켤레, 가라신을 집신 2켤레를 따로 챙겨두었어요. 손때 묻은 천자문책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정수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계절이 봄이라고는 하나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마을 앞 큰 길에 훈장집 머슴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야, 어서 서두르자. 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정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월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수의 오른손 검지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추울 때는 속적삼 꼭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아프지 말거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때 머슴이 재촉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시오. 길이 멉니다. 월서는 그제야 정수의 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아들과 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가슴 한복판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도 씩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수는 발길을 옮기며 멀어져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고갯길에 다다르자 정수는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새 속적삼의 소음 냄새와 말린 고구마의 달콤한 냄새가 함께 풍겨나왔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앞서 걷던 머슴은 정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산길을 올랐죠. 등에 짊어진 짐을 한 번 고쳐 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만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1시각쯤 지나자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곧이어 후두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머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비가 영 심상치가 않구나. 아니나 다를까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고갯길이 흙길이라 빗물에 금세 질척거렸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머슴은 마음이 급해졌죠. 이 고갯길에서 발이 묶이면 날이 저물기 전에 주막까지 닿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정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서 가자. 고개만 넘으면 주막이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정수는 빗속에서 헐떡이며 머슴의 뒤를 쫓아갔어요. 작은 발은 진흙에 자꾸 빠졌고 젖은 옷자락은 다리에 감겼습니다. 정수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갯길에서 가장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정수는 빗물로 미끄러워진 진흙을 밟고 한순간 몸이 옆으로 휘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안 돼! 보따리를 잡으려 몸을 기울이던 정수는 그만 비탈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머슴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정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한편 비탈로 굴러떨어진 정수는 돌뿌리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머슴은 산길 위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머슴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비에 젖은 흙은 발을 디딜 때마다 무너져 내렸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머슴이 겨우 정신을 차려 미끄러운 비탈을 조금씩 내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개와 빗물에 뒤엉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머슴은 빗속에서 정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야,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야속한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 계곡물이 시뻘건 흙탕물이 되어 사납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이런, 계곡물에 휩쓸린 게야. 결국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산비탈에 주저앉았습니다. 머슴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이튿날 새벽 비가 그치고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을 때야 머슴은 겨우 고갯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나무꾼의 부축을 받아 청계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머슴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곧 월선의 귀에도 들어갔죠. 월선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머슴이 월선을 보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우리 정수는요? 머슴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갯길에서 비가 너무 거세게 내렸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계곡물이 너무 불어나서. 월선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습니다. 사람들이 부랴부랴 월선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지만 정신이 돌아온 월선이 곧바로 산으로 달려갔어요.
아니야, 정수가 죽었을 리 없어. 정수야, 정수야 어디 있느냐? 월서는 하염없이 산길을 헤맸어요. 머슴이 가르쳐준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걸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죠. 손바닥이 까지고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수야, 엄마가 여기 있다. 어서 나오너라. 마을 사람들이 따라와 월선을 말렸습니다. 이보시오, 월선이. 이러다가 자네까지 큰일 나겠네. 그만 돌아갑시다. 하지만 월선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함께 산을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정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차마 말을 입 밖에 내진 못했지만 정수가 계곡물에 휩쓸려 죽었을 거라 짐작하였어요. 하지만 월선은 희망을 놓지 않고 정신없이 산을 헤맸죠. 내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에미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월선은 그 뒤로 매일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왔고 어느 날은 산속에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죠. 마을 사람들은 차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자식 잃은 애미 마음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나. 아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터인데. 하지만 월선의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훈장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그날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이 월선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월선은 그렇게 매일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깜빡 잠이 들어도 정수가 울면서 자기를 부르는 꿈으로 놀라서 잠이 깨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춥고 무섭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월선은 꿈에서 깨면 또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월선의 눈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려고 해도 바느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밝은 낮에도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정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월선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받을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자식 잃은 어미가 세상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6달쯤 지나자 월선은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그저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고 햇빛은 뿌연 안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월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지새더니 눈이 성할 리가 있나. 월선은 이제 산에 오를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 우물가에 나가 마을 어귀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들 정수가 돌아오는 소리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해,
열해가 지나갔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월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저 월선은 이제 눈먼 노파라고 불릴 뿐이었죠. 월선의 얼굴은 늙을 대로 늙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들의 모습은 조금도 늙지 않았습니다. 떠나던 날 12살이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한편 그날 빗길에 굴러 떨어진 정수는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정수가 가늘게 숨을 쉬며 생명을 붙들고 있을 무렵 누군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깊은 산속 작은 암자로 향하던 노스님이었죠. 노스님은 새벽 예보를 마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가 다시 절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했고 노수님은 익숙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비탈 아래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옷은 빗물에 젖어 살가죽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노소님은 깜짝 놀라 아이의 코끝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가는 숨결이 느껴졌죠. 아이고 부처님, 이 어린 것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노스님은 허겁지겁 아이를 둘러엎었어요. 아이의 몸은 비에 젖어 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힘겹게 산길을 올라갔죠. 암자에 도착한 노스님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겼어요. 그리고 약초를 다려 머리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머리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가 부서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노수님은 사흘 동안 정성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수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깨어났구나. 부처님이 너를 살리셨다. 정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집과 낯선 노인,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죠. 정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산속 작은 암자란다. 내가 사흘 전에 너를 비탈 아래에서 발견해 데려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무엇이었던가, 어디에서 왔던가, 무엇 하나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노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아이가 안타깝기만 하였죠. 노수님은 아이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었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이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수는 그렇게 천천히 몸이 회복되어 갔어요. 그 사이 노수님은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수의 오른손 검지에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죠. 깊고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이 흉터는 어릴 때 다친 자국이로구나. 이 아이에게도 누군가가 정성껏 보살펴준 어머니가 있었을 것인데. 한편 정수가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노스님은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너를 연수라고 부르마. 인연 연자에 물 수자다. 인연이 물처럼 흘러 다시 이어지라는 뜻이야. 네가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젠가 너의 본디 인연이 물길을 따라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정수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그날부터 노수님과 함께 암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기억은 잃었지만 글을 읽고 쓰는 솜씨는 그대로였어요. 노수님도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너는 글을 배운 적이 있구나. 그것도 꽤 깊이 배운 듯하다. 노수님은 그날부터 정수에게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절에 있는 불경뿐 아니라 산아래 마을에서 빌려온 유교 경전들도 가르쳤어요. 정수의 글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었죠. 그렇게 정수는 절에서 자라며 청소도 하고 약초도 캐고 물도 기르며 생활했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손이 야무져서 노스님은 정수를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밤만 되면 이상한 꿈에 시달리곤 하였어요. 정수야, 어디 있느냐? 꿈속에 나타난 여인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늘 자기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깰 때마다 오른손 검지가 욱신거렸어요. 흉터자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파왔죠. 스님, 저는 누구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정수가 물으면 노스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가 바로 너다. 다만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야. 부처님이 너를 살리신 데는 다 뜻이 있을 게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수는 절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12살에 절에 왔던 아이가 어느덧 27살에 청년이 되어 있었죠. 어느덧 키도 훤칠하게 자랐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공부도 깊어져서 산아래 마을 훈장들조차 연수에게 글을 물으러 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노수님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노수님도 이제는 많이 늙어 허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연수야, 이제 너도 27이니 더는 이 산속에 묻혀 있을 수만은 없다. 올해 가을에 과거가 열린다고 들었다. 한번 나가 보겠느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 저는 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줄살 마음도 없고 벼슬의 욕심도 없습니다. 네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허나 네가 가진 글재주를 산속에 묻어두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닐게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네가 가야 할 곳은 아직 남아있는 듯하구나. 한번 나가보거라. 길은 가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다.
정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기 마음속의 허전함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채우려면 어쩌면 세상으로 나가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그의 가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수님은 떠나는 정수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네 몸에 감겨있던 헝겊이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이 정성껏 감아준 것 같더구나. 내가 그동안 잘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네 본디 자리로 돌아갈 때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 잘 간수하거라. 정수는 그 작은 천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명천에 잔잔한 꽃무늬가 새겨진 헝겊이었어요. 낡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정성껏 감아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헝겊을 가슴 안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이윽고 정수는 한양에 도착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으로 급제하였어요. 산속절에서 자란 무명의 청년이 장원으로 뽑히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시험관들은 정수의 글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 글은 마치 평생 글만 짓고 산 사람의 글 같구나.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정수는 그렇게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양에서 작은 자리를 받았지만 글재주와 사람됨이 좋다는 평이 자자해 더 큰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가 받은 첫 큰 임무는 지방을 순찰하며 세금과 민정을 살피는 일이었죠. 고을을 돌며 백성들의 형편을 직접 살피고 보고를 올리는 임무였습니다. 정수가 순찰할 고을 명단을 받아들고 보던 중 한 지명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어요. 청계리라. 정수는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죠. 정수가 청계리로 향하던 날은 공교롭게도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위에 앉아 길을 가는데 험한 고갯길로 접어들자 정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그 순간 꿈인지 환영인지 모를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낡은 초가집, 비에 젖은 보따리,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의 그림자,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슬퍼졌어요. 곁에서 걷는 머슴이 걱정스레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닐세,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네. 그렇게 걷다 보니 비는 어느새 그쳤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한편 청계리 마을 어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관리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고을 아전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전은 몹시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정이 메마른 사람이기도 했죠. 자자, 길을 비키시오. 새 나리께서 곧 도착하실 것이오. 그리고 노인들은 보기 안 좋으니 저기 뒤로 물러나 있으시오. 그러다 한 노파를 발견하고 아전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노파는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어귀에 나와 있었죠. 누군가 마을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우물가에 나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월선의 습관이었으니까요. 월선은 어느덧 70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두 눈은 흐릿한 잿빛이 되어 빛을 잃은 지 오래였죠. 하지만 귀만은 누구보다 엄청 밝았어요. 멀리서 발소리만 들려도 그것이 누구의 발소리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전이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노파. 오늘은 새나리께서 오시는 날이요. 괜히 길가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가 계시오. 월선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전이 다시 호통을 쳤죠. 아니, 못 들으셨어. 어서 가시오. 안 그러면 사람을 시켜 끌고 가게 할 것이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안악이 아전을 말렸어요. 아이고, 아전 어른, 너무 그러지 마시오. 저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자식 잃고 눈까지 멀었는데 가엾지도 않소. 가여운 게 무슨 대수라고. 새나리께서 처음 오는 곳에 눈먼 노인이 딱 맞고 서 있으면 마을 분위기가 어찌 보이겠소. 월선은 묵묵히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다들 마중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소. 앞으로 이 고을의 일을 살피게 될 사람이니 잘 부탁드리오. 마을 사람들은 새 관리의 인품을 보고 안심했어요. 거만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 같았거든요. 아전이 앞장서서 정수를 관하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동안 정수는 마을의 풍경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를 보는 순간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마을 곳곳의 모습들이 무엇 하나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죠. 그러자 아전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저 이 마을 풍경이 어쩐지 낯설지 않은 듯하여. 산골 마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요. 정수는 아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정수는 그날 저녁 간단한 인사자리를 마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마을의 풍경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결국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죠. 산책이라도 하며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구나. 정수는 관아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은 조용했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 길이 잘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물가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물가에는 한 노파가 두레박을 더듬으며 물을 길어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이 가까스로 어렵게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으려다가 그만 또 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정수는 월선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월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서 어린 아들의 향이 묻어나왔거든요. 그리고 정수가 고을의 새로운 관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소. 내가 손이 둔하여 두레박을 자꾸 놓친다오. 정수는 두레박을 잡아 능숙하게 물을 길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월선의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 주었죠. 월선은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정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이 빠르고 야무진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왔어요. 그리고 월선의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실례되는 부탁이지만 내 손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소? 정수는 의아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월선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하지만 무척이나 따뜻한 손이었죠.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올라갔어요. 정수는 노파의 행동이 이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노파가 처량하고 애처롭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월선의 손끝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고 깊은 흉터 자국이었죠. 월선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보시오. 이 흉터는 어쩌다 생긴 것이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노파가 자기 손가락의 흉터에 대해 물어본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흉터 말씀입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오래전에 다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월선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월선은 정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혹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혹시 정수가 아니오? 정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종종 꿈속에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은 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월선은 정수의 손을 놓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 정수요. 그리고 내 아들 녀석의 손가락에도 깨진 항아리 조각에 베인 흉터가 있다오. 나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만. 월선의 목소리엔 사무친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하였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순간 설마 자신이 이 노파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바로 그때 아전이 등불을 들고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새 나리가 밤중에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선 길이었죠. 아전은 우물가에서 월선이 정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월선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노망난 할멈이 어디 감히 새 나리의 손을 잡고 늘어지는 게야. 어서 놓지 못해.
월선은 깜짝 놀라 떨리는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셨군요. 제가 높으신 나리인 줄도 모르고 부디 노파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리, 이 노파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들어오는 젊은 사내마다 정수가 아니냐고 물으면서 손을 잡고 늘어집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월선은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정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노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자식 잃은 슬픔이 오죽하면 그러겠소. 그러고는 월선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연이 깊으신 듯합니다. 부디 아드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들었던 이가 고을 관리였다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한편 관하로 돌아온 정수도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노파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정수라는 이름도 손의 흉터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수는 자기의 가슴 안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어요. 그곳에는 노스님이 떠나는 날 건네준 작은 헝겊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헝겊을 꺼내 등잔불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아전을 불렀어요. 어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어르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소이다. 어떤 분이시오? 그러자 아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리, 그저 가엾은 노파일 뿐입니다. 이름은 월선이라 하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합니다. 그 아들이 영특하여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양으로 굴공부를 보냈는데 도중에 고갯길에서 빗길에 굴러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벌써 20해도 더 된 일입니다. 그 뒤로 노파는 매일 산을 헤매며 아들을 부르다가 결국 눈이 멀고 말았지요. 지금도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마을에 오는 젊은이를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곤 하지요. 정수는 아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또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사고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하였소? 이 마을에서 한양으로 가는 고갯길 중턱이라 합니다. 함께 간 훈장네 머슴이 살아 돌아와 그리 전했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소? 옆마을에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 모습을 관어로 불러주시오. 그리고 옛날에 정수라는 아이를 가르쳤다는 마을 훈장도 살아계시면 함께 불러주시오. 내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소. 아전은 의아해했지만 나리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훈장과 머슴을 불러오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은 다리를 절며 들어왔죠. 그 빗길 사고로 부러진 다리가 끝내 완전히 낫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은 일은 가까이 된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훈장이 먼저 말 위에 올라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정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죠. 훈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떨렸어요. 아니, 나리께서는 혹시... 훈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정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아이고 부처님, 아니 어쩌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리께서는 옛날 제가 가르치던 한 아이의 얼굴과 너무도 닮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정수였지요. 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훈장에게 물었어요. 훈장어른, 정수라는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훈장은 애써 진정을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훈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수는 머슴을 불렀어요. 머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어렵고 두려운 모양이었죠. 이보시게, 두려워 말고 그날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해 주시오. 머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빗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나리, 사실 그날 아이가 직접 죽은 것을 제 두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정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슴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계곡물은 시뻘건 흙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지요. 저는 부러진 다리를 끌고 계곡 옆까지 내려가 보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계곡물에 휩쓸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요. 머슴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제 죄가 큽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았어야 했는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수는 머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약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준 것이 고맙소이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소. 그날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는 어찌 되었소? 보따리는 굴러떨어지면서 어디론가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듯합니다. 다만 나중에 들으니 마을 사람들이 낡은 무명 헝겊 조각을 발견했다옵니다. 그 말에 정수의 가슴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불러 명했어요. 지금 즉시 눈먼 노파를 찾아가 산속에서 찾은 무명 헝겊 조각이 있거든. 어서 받아오시오. 그리고 얼마 후 정수는 노파에게서 받은 헝겊 조각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진정하며 자기 품속에서 노소님이 떠날 때 주었던 그 헝겊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두 헝겊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죠. 같은 무명천에 같은 꽃무늬가 새겨진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헝겊이 분명했습니다. 한 헝겊은 어머니가 손가락에 감아주었던 것이었고 다른 헝겊은 보따리에 함께 들어있던 천조각이었던 것이었죠. 정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헝겊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자기가 밤에 글을 쓸 때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던 어머니, 비 오는 날 자기가 학질에 걸리자 약값을 마련하려고
마지막 비녀를 팔아오던 어머니. 그리고 떠나는 날 자기 손을 놓지 못하던 그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까지. 연수는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며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우물가에서 자기 손을 잡았던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 그 손이 바로 자기 어머니의 손이었던 거예요. 20해가 넘는 세월이 흘러 더 거칠어지고 더 늙은 손이 되었을 뿐, 자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도 헝겊을 품에 넣고 가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전이 놀라서 따라가려 하자 정수는 손을 들어 만류했죠. 내 혼자 가겠소. 따라오지 마시오. 정수는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월선의 집을 찾아갔어요. 비탈 아래 허름한 초가집.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고 흙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집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모양만은 분명히 기억나는 집이었습니다. 정수는 살인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월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수가 왔느냐? 정수는 마당으로 들어와 어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네, 정수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월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었죠. 그리고 정수를 끌어안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정수야. 나는 너가 살아있을 줄 알고 있었단다.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월선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정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월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날로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죽은 줄 알았던 정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도 놀랐고, 그 정수가 새로 부임한 관리라는 것도 놀라웠죠. 그동안 월선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차츰 잊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수는 산속 암자로 사람을 보내어 노스님을 모셔오게 했어요. 정수는 노스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스님은 제 또 한 분의 부모이십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지.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구나. 네 이름을 연수라 지을 때 나는 그저 좋은 뜻을 담아본 것이었는데 정말 너의 본디 인연이 물길 따라 너에게로 돌아왔구나. 월선도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스님의 두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스님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월선의 손을 마주 잡고 말했죠.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 지극하여 부처님께서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수는 천계리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수령이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그 고을의 관사로 모셨습니다. 월선은 아들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게 됐죠. 두 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빛이 되었고 아들의 손길이 그녀의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월선과 아들 정수의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0해가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할 때 오직 어머니만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다 두 눈의 빛을 모두 잃어버리면서도 마을 어귀를 떠나지 못했던 그 지극한 무정은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먹먹함을 남겨줍니다. 비록 정수는 사고로 기억을 잃고 연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손가락 흉터와 또 사랑으로 지어준 무명 헝겊 조각이 인연의 끈을 이어준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노수님이 지어준 이름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물길을 따라 흘러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어쩌면 정수를 살려내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인도한 것은 자식을 향한 월선의 간절한 기도와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거센 비와 자욱한 안개를 만날 때가 있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 정수처럼 지느길에 미끄러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결국엔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랑의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월선의 두 눈은 끝내 밝아지지 못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빛이 되고 아들의 손길이 온 세상이 되었다는 마지막 구절처럼 진정한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늘 곁에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가슴 깊이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